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유세세요? 순간 순자 손에서 숟가락이 툭 떨어졌습니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저녁 식탁 위로 길게 울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은 여전히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반찬 접시를 정리하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애들 크니까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안 가득 밥알이 모래처럼 까슬거렸습니다. 창밖에선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베란다 창문엔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거실 TV에서는 뉴스 앵커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방금 전 며느리가 내뱉은 말만 망치처럼 머릿속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가족이라 더 아픈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하면 화라도 낼 수 있는데 가족이 하면 그냥 가슴에 박혀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순자는 평생 그런 말들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시집와 시부모 모시고 남편 공장 도시락 싸고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생선 다듬으며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다 터졌고 여름이면 비린내 밴 앞치마를 하루에도 몇 번씩 빨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식들만 잘 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큰아들 태수가 대학 붙던 날엔 혼자 시장 골목 뒤에 숨어 한참을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자 집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싱겁게 좀 해주세요. 어머니 세탁기 돌릴 때 흰옷 좀 따로 넣으세요. 어머니 냄새 때문에 애들이 작은 방 안 들어가려고 해요. 순자는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고 더 눈치 봤고 더 말수를 줄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참고 또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숨 쉬는 것조차 눈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도 그랬습니다. 순자는 저녁상을 차리느라 2시간 넘게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태수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손자 좋아하는 계란말이, 며느리가 좋아하는 미역 줄기볶음까지 허리 붙잡아가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고작 그 한마디였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유세세요?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굽은 허리가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 미영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니, 제가 틀린 말했어요? 태수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말 좀 적당히 해. 왜? 내가 뭐 없는 말했어? 아버님 돌아가시고 솔직히 생활비도 빠듯한데. 순자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설거지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초등학생 손자가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요양 온가? 순간 싱크대 물소리만 집 안가득 울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아이를 끌어당겼습니다. 조용히 안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는 들었습니다.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두 잠든 새벽 2시 순자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장롱 아래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남편이 죽기 전 남긴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남편 이름이 적힌 마지막 페이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가 들려온 건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틈 사이로 며느리 미영 그림자가 멈춰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방문 틈 사이로 비치는 그림자는 분명 며느리 미영이었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유언장을 다시 봉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미영도 작은 방 안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작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발걸음을 돌려버렸습니다. 철벅철벅 거실 장판 밟는 슬리퍼 소리가 새벽 공기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새벽 바람이 얇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남편 이름 석자가 적힌 유언장. 그 종이는 이미 오래돼 모서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끝으로 남편 이름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순자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순자는 새벽이면 무의식적으로 남편 밥그릇부터 찾곤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미운 날도 많았고 원망스러운 날도 많았는데 막상 떠나고 나면 그 사람 빈자리만 집 안가득 남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그랬습니다. 남편 성우는 평생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고 고생했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묵묵히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다 갈라져 피가 나도 얼음물에 생선을 씻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돌아와선 소주 한 잔에 하루를 삼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가난도 지긋지긋했고 평생 일만 하는 삶도 숨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 대학 보내겠다고 몰래 폐지까지 주워오던 남편 뒷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큰아들 태수가 대학 등록금을 내야 했던 날, 성우는 새벽 4시부터 시장에 나갔다가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다 돼서야 축축하게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말을 해야지. 어디 가서 죽었는 줄 알았네. 하지만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젖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우는 괜히 민망한 사람처럼 헛기침만 했습니다. 등록금 모자란다며. 그날 밤 순자는 남편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평생 표현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런데 가족 위해선 뭐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점점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태수는 직장 들어간 뒤부터 시장 근처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누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해요. 그 냄새 나는 옷 좀 입고 다니지 마세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성우는 웃었습니다. 괜찮은 척 웃었지만 순자는 봤습니다. 남편이 혼자 베란다에 나가 한참 담배만 피우던 모습을. 그날 이후 성우는 시장 옷 입고 동네 밖을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참 이상합니다. 자식이 던진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져도 끝까지 자식 편을 듭니다. 성우도 그랬습니다. 애가 사회생활하니까 그런 거지.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성우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성우는 순자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자야. 그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작아서 순자는 잠결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우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성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장롱 아래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지금 순자가 들고 있는 그 봉투였습니다. 이건 내가 죽고 나서 열어. 뭔데 그래? 그냥 잘 숨겨놔. 순자는 괜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 멀쩡한데 무슨 죽고 나서야. 하지만 성우는 그날 아주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 마음은 돈 앞에 서면 다 변한다. 순자는 그 말을 그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자기 자식들이 그러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들 눈빛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작은 방 밖에서 또다시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분명했습니다. 문 밖에 누군가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가만히. 순자는 본능적으로 유언장이 든 봉투를 이불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철컥. 문이 살짝 열리며 며느리 미영 얼굴이 어둠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순자는 얼른 눈을 비볐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미영 시선이 방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장롱 아래 열린 서랍, 헝클어진 이불, 순자 손끝 떨림까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벽에 찬바람 들면 또 허리 아프세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영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철컥.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그 문만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봤나? 순간 불안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까지도 그 봉투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날 남편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그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도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순자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방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미영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발걸음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아까 봤어. 어머니 뭔 서류 같은 거 숨기던데.
이번엔 큰아들 태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안방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진작 이상하다고 했잖아.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남긴 거 있는 것 같다고. 태수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마 뭐 얼마나 있겠어. 아니야. 당신 아버님 성격상 분명 뭐 숨겨놨다니까. 잠시 정적. 그리고 이어진 말은 순자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괜히 작은 고모까지 끼기 전에 빨리 확인해야 돼. 순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작은 고모. 남편 막내 동생 말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순자 손 붙잡고 새언니 고생 많다며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들은 가족이 아니라 유산 나눌 사람 숫자부터 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가장 무서운 건 가난할 때가 아닙니다. 돈 앞에서 가족 얼굴이 달라질 때입니다. 순자는 벽에 기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불과 남편 장례 치르던 날만 해도 태수는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할게요. 그렇게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몇 년 지나자 남은 건 집 명의와 통장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순자는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방 안에서 미영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지. 뭐? 이 집. 순자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솔직히 이 집 시세 얼마인데? 재개발 들어가면 최소 10몇 억은 간다며. 태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쉿. 어머니 들으면 어떡해. 미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설마 들으시겠어?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아온 집, 남편이 비 오는 날에도 시장 나가며 지켜낸 집, 그 집이 이제는 가족들 입에서 돈으로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조차 참아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한참 동안 입 막고 울던 순자는 천천히 이불 및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남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분명 남편 글씨였습니다. 순자는 눈물 흐르는 눈으로 천천히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순자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유언장 첫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이 집을 넘기지 마라. 순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유언장을 쥔 손에 힘이 풀리면서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멀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귀에는 오직 남편 글씨만 들어왔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이 집을 넘기지 마라. 순자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 성우는 평생 자식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허리 휘도록 일하면서도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내 새끼들 배 안 고르면 됐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옷 한 벌 안 사고 겨울 점퍼 하나를 10년 넘게 입어도 자식 학원비는 절대 안 밀렸던 사람. 그런데 그런 남편이 죽기 전에 왜 이런 말을 남긴 걸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남편 글씨로 조금 더 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이 말 남기면 당신 많이 놀랄 거다.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로 작은 물방울 자국이 번졌습니다.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기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 말수가 줄어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먹다 말고 멍하니 창밖만 보던 얼굴, 손주 웃는 소리에도 예전처럼 활짝 웃지 못하던 모습,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 다녀온 성우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던 날, 그날도 비가 왔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작업복에서 비린내와 빗물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순자는 수건을 가져다 주며 툴툴댔습니다. 아유, 좀 쉬엄쉬엄하지. 그 나이에 무슨 시장을 또 나가. 그런데 성우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멍하니 거실만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끝엔 소파에 앉아 휴대폰 보던 태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작게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시장 갔다 오시면 옷 좀 바로 갈아입으세요. 성우가 멈칫했습니다. 미영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들이 자꾸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순간 거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TV에서는 웃음소리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민망한 듯 헛기침만 했습니다. 당신도 말을. 하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틀린 말했어요? 애들 기관지 약한 거 알잖아요. 성우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대로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는 그날 남편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던 걸 기억했습니다. 마치 평생 가족 먹여 살린 가장이 아니라 눈치 보며 얹혀 사는 늙은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거실에서 태수 부부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여보, 솔직히 우리도 준비해야 돼. 뭘? 아버님 계속 저러시면 병원비 감당 어떻게 해? 쉿. 어머니 들으신다.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냐고. 집도 결국 정리해야 할 거 아니야. 순자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이었던 건 그때 작은 방 문틈 사이로 조용히 서 있던 남편 모습이었습니다. 성우는 이미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에 기대 가만히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남편 눈빛을,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 눈빛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순자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다시 유언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순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내가 죽은 뒤 태수가 가장 먼저 찾을 건 내 제삿밥이 아니라 집문서다. 순자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유언장만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남편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수십 년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글씨. 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들 마음이 언제부터 돈으로 기울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 순자 머릿속으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장례식 첫날 밤이었습니다.
빈소안은 국화 냄새와 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작게 인사를 주고받았고 조문객들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순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만 바라보다가 몇 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진 한 장이 되어버린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조문객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안이 조금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순자는 물 좀 마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복도 끝 비상계단 쪽에서 태수와 미영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순자 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직 어머니 명의인지 아버지 명의인지 확인 안 됐어? 그 순간 순자 손에 들려있던 종이컵이 찌그러졌습니다. 미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거 빨리 알아봐야지. 괜히 나중에 꼬이면 골치 아프다니까. 태수는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좀. 왜? 틀린 말했어? 잠시 침묵. 그리고 이어진 말은 순자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례 끝나면 형제들 다 달라붙을 거 아냐. 순자는 벽 뒤에 숨은 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아직 발인도 하지 않았는데 영정사진 속에서 아직 웃고 있는데 자식들은 벌써 집값 계산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외로운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같은 가족인데도 마음이 완전히 멀어졌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순자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 집이 이제 가족이 아니라 돈이 되어버렸구나.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빈소안은 코 고는 소리와 멀리 자판기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아 혼자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화꽃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성호 사진은 이상하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엔 그렇게 무뚝뚝하던 사람이 사진 속에서는 바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냐?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남편 막내 동생인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순자 옆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영정사진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언니. 순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응. 정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죽기 전에 이상한 말 했어. 순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 정숙은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절대 집 쉽게 넘기지 말라고 했어. 순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가 그러더라.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얼굴 나온다고.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말이 너무 무섭도록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태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순자와 정숙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무언가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태수는 숨을 고르며 순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당황한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금세 알아챘습니다.
남편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서류였습니다. 태수는 손에 든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부동산 신탁 계약서가 왜 있어요? 순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도 놀란 얼굴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빈소한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태수는 점점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거 뭐냐고요? 순자는 입술을 천천히 깨물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정확히 뭘 얼마나 준비해 놨는지 알고 있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부터 자식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 태수는 초조한 듯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이 집 신탁으로 돌려놨잖아요. 정숙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신탁? 태수는 답답하다는 듯 서류를 넘겼습니다.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묶어둔 것 같다고요. 순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재개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남편이 몇 년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우리 동네 오래 못 간다. 왜? 곧 싹 밀어버릴 거래. 그때만 해도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낡은 동네였고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빽빽하게 붙어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때부터 조용히 동네 부동산을 알아보고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그저 노후 준비하려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집이 나중에 큰 돈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가족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걸. 태수는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왜 이런 걸 혼자 해나요? 그때 뒤에서 며느리 미영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미영은 빠르게 걸어와 태수 손에 들린 서류를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슬픈 표정 짓던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잠깐만. 그럼 이 집 지금 어떻게 되는 건데? 태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고. 미영은 빠르게 종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0억도 넘겠네. 순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 영정사진 바로 앞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향 냄새와 국화 냄새가 뒤섞인 빈소 안공기가 갑자기 숨막히게 답답해졌습니다. 여러분, 돈이 무서운 건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천천히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영이 갑자기 순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알고 계셨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님이 따로 남긴 거 더 있어요? 태수도 조용히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식들이 궁금한 건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도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얼마를 남겼는가, 그것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영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렸습니다. 그 표정은 순자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섭도록 낯선 얼굴. 미영은 태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잠깐 나와봐. 두 사람은 빈소 밖으로 빠르게 걸어나갔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그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숙이 아주 조심스럽게 순자 손등을 붙잡았습니다. 새언니,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죽기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 순자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절대로 태수한테 유언장 먼저 보여주지 말래. 순자는 그대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빈소한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향 타는 냄새가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방금 전 정숙 말만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대? 정숙은 입술을 천천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그러더라. 태수 눈빛이 달라졌다고. 순자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설마 했어. 근데 어느 날부터 오빠가 자꾸 통장 숨기고 집문서 위치 바꾸고 그러더라. 순자는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에 대한 실망도 배신감도. 여러분, 부모는 참 이상합니다. 자식한테 상처받아도 끝까지 자식 흉을 안 봅니다. 대신 혼자 늙어갑니다. 혼자 무너집니다.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가 마지막에 그러더라. 내가 죽고 나면 순자 혼자 고생할 것 같다고. 순자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 걱정보다 아내 걱정을 먼저 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빈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수와 미영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얼굴은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슬픈 표정은 사라졌고 대신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특히 미영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미영은 순자 앞에 앉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좀 하셨어요? 순자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짜증 섞인 얼굴이던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죽 좀 사올까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은 계속 웃었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죠. 이제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이상하게 더 외로워졌습니다. 진심이 아니란 걸 이제는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혹시 따로 하신 말씀 없었어요? 순자는 잠시 태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열이 펄펄 나던 밤, 업고 병원 뛰어가던 아들, 군대 보내고 몰래 울던 기억, 대학 등록금 없어, 시장 바닥에서 무릎 꿇고 돈 빌리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자는 처음으로 아들이 낯설었습니다.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태수 눈빛이 아버지 죽음을 슬퍼하는 눈빛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찾는 눈빛, 조급하고 불안하고 계산하는 사람 눈빛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없다. 태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미영은 재빨리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성격상 분명 뭐 남기셨을 것 같은데. 순자는 대답 대신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답답함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철벅. 장례식장 슬리퍼 끄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 외투를 입은 중년 남자가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변호사님? 태수와 미영도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꺼낸 한마디에 빈소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김성우 선생님께서 미리 유언 공증을 맡겨두셨습니다. 빈소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검은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향 냄새가 희미하게 퍼지는 가운데 모두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태수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눈치를 살피며 순자 옆으로 조금 더 가까이 붙어 앉았습니다. 아까까지 차갑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김성우 선생님께서 생전에 따로 공증을 맡기셨습니다. 변호사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빈소 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공증이요? 예. 그럼 유언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 변호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순간 미영 눈빛이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눈빛으로도 보인다는 걸. 박 변호사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원래는 발인 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만 그는 말을 멈추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 먼저 확인드리러 왔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눈밑이 벌써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미영이 재빨리 말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아버님 재산 관련해서. 태수가 급하게 미영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빈소안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정숙은 대놓고 얼굴을 찌푸렸고 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 미영도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느꼈는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복잡해질까봐.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성우 선생님께서 이런 상황까지 미리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태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박 변호사는 가방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기였습니다. 순자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 성우가 생전에 늘 쓰던 녹음기였습니다. 시장 거래처 메모한다고 들고 다니던 것. 그 낡은 녹음기를 보는 순간 순자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성우 선생님께서 직접 남기신 음성입니다. 태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미영도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딸깍 재생 버튼 눌리는 소리가 조용한 빈소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잠깐 치직거리는 잡음이 들렸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우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쉰 듯하고 느렸지만 분명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야. 그 한마디에 순자는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녹음기 속 성우는 한참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남길까 말까? 참 오래 고민했다. 빈소 안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태수조차 숨소리도 죽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죽고 나면 당신 혼자 너무 힘들 것 같더라.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전엔 다정한 말 한마디 없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야 이런 말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당신 참 고생 많았다. 그 순간 순자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어깨만 떨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딱 그 한마디. 그런데 남편은 살아생전엔 끝내 못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속 성우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내가 마지막까지 마음 걸리는 게 하나 있다. 태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하더라. 돈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가족 얼굴이 달라지더라. 빈소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영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녹음기 속에서 성우가 아주 천천히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내 병원비 아깝다고 말하던 소리 나 다 들었다. 빈소한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치직거리는 작은 잡음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 미영도 입술이 굳어버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에 순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변명조차 못한다는 건 정말 그랬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녹음기 속 성우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방문 밖에서 다 들었다.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떡하냐고. 언제까지 모셔야 하냐고.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던 밤. 그날 이후 남편은 병원 가자는 말도 잘 안 했습니다. 아픈 티도 숨겼습니다. 진통제 먹고 버티면서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순자는 그저 남편이 원래 참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느라 아픈 것도 숨겼던 겁니다. 여러분, 늙은 부모들은 참 이상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자식한테 짐 된다는 느낌이 들면 밥도 덜 먹고 병원도 덜 가고 아픈 것도 숨기게 됩니다. 성우도 그랬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남편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거칠고 힘겨운 숨소리였습니다. 태수야. 그 한마디에 태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나는 니들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래서 더 미안하더라. 순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 원망보다 미안함을 먼저 말하는 남편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성우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잠시 침묵, 그리고 이어진 말은 빈소 안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부모 병원비 아깝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가족이 아니다. 미영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결국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평생 내 새끼들 잘 되는 것만 보고 살았다.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 맡으며 산 것도, 허리 휘어가며 일한 것도 다 자식들 때문이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겨울 새벽마다 얼음물에 손 담그던 남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등 갈라져 피나도 붕대 감고 다시 시장 나가던 사람. 그런데 그 손으로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병원비 계산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녹음기 속 성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죽고 나면 당신 혼자 많이 외로울 거다. 순자는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렸습니다. 빈소 바닥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성우는 마지막까지 자기보다 아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준비해 둔 게 있다. 순간 태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미영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빈소안 공기가 다시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녹음기 속 성우가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절대로 태수 앞으로 넘기지 마라. 순간 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미영도 당황한 얼굴로 박 변호사와 녹음기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왜 그런 말씀을... 박 변호사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빈소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수는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았지만 표정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화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야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녹음기 속 성우 숨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거칠고 느린 숨소리, 듣는 사람까지 가슴 답답해질 만큼 힘겨운 숨이었습니다. 태수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 건 아니다. 순자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끝까지 아들 편을 드는 남편이 너무 성우다워서 더 슬펐습니다. 근데 내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결국 행동에서 보인다는 걸. 빈소 안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멀리 복도에서 다른 빈소 조문객들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곳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성우 목소리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순자야, 당신은 평생 가족밥 해주느라 정작 자기 인생은 한 번도 못 살았다. 순자는 결국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올까봐 두 손으로 입을 꽉 막은 채 어깨만 떨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인생을 알아준 게. 남편은 무뚝뚝했습니다. 생일 한 번 제대로 챙긴 적 없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새벽마다 밥 짓던 모습, 시부모 병수발하던 시간, 시장 다녀와 퉁퉁 부은 손으로 설거지하던 밤들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야, 이제는 당신부터 챙기고 살아라. 그 순간 순자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흑, 소리 죽여 울던 울음이 끝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정숙도 옆에서 같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반면 태수와 미영은 점점 초조해지는 얼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말들 속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녹음기 속 성우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낮게 울렸습니다. 내가 남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태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영도 숨을 삼켰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돈은 남아도 결국 사람 마음만 남더라. 순자는 천천히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사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살아있을 땐 한 번도 못했던 말을 죽고 나서야 남기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말. 순자야, 당신 이 집에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마라. 순간 미영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수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호 목소리는 이제 거의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태수는 결국 집 이야기부터 꺼낼 거다. 근데 짧은 침묵, 그리고 다음 순간 성호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최종 상속인은 이미 정해놨다. 빈소한 공기가 멎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태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영도 숨을 죽인 채 녹음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누군가를 정해둔 걸까? 녹음기 속 성우는 한동안 거친 숨만 내쉬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끌어쓰는 사람처럼 숨소리 하나하나가 힘겨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 다 똑같이 사랑했다. 태수 눈가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을 못 이기더라.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병원 다닐 때마다 혼자 보호자 의자 지키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응급실, 차가운 보호자 침대, 식어버린 캔커피, 잠든 남편 발끝 덮어주던 밤들.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한 번 오면 오래 있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회사 때문에, 애들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핑계는 늘 많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압니다. 정말 오고 싶은 사람은 잠깐이라도 옵니다. 녹음기 속 성호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내 마지막 남은 집은 순자 앞으로 남긴다. 순간 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요? 미영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게 무슨... 박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성호 선생님께서 생전에 이미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태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돼. 미영은 다급하게 태수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박 변호사는 담담했습니다. 재개발 지정 전에 사모님 공동 명의로 변경되었고 최종 상속권 또한 사모님께 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남편이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녹음기 속 마지막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야, 내가 당신 평생 고생만 시켰다. 그래서 죽기 전에 딱 하나는 해주고 싶었다. 순자는 결국 얼굴을 감싸 쥔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준 기분. 평생 가족 위해 희생만 하며 살았는데 처음으로 당신 고생했다는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반면 태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충격, 분노, 당황, 억울함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러실 겁니까?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하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정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영도 재빨리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모셨잖아요.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멈췄습니다. 모셨다.
그 말이 참 서러웠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라 집 맡아준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굽은 허리가 쉽게 펴지진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신 게 아니라. 잠시 침묵. 순자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참고 산 거다. 빈소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주 조용해서 멀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조문객 발소리까지 희미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미영도 입술만 깨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 성우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땐 그렇게 무뚝뚝하던 사람이. 순자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다. 눈물이 다시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남편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돈 못 벌어온다고 원망했고, 말 한마디 다정하게 못한다고 서운해했고, 시장 냄새 밴 작업복 때문에 싸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돌아보니 남편은 늘 자기 방식대로 가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죽는 순간까지도 순자 걱정을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곁에 있을 땐 몰랐던 마음이 떠나고 나서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 얼굴은 이미 잔뜩 지쳐 있었습니다. 충격과 분노, 억울함, 부끄러움까지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신기할 만큼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슬펐습니다. 자기 품에서 자란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싶어서. 순자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야. 태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엄마가 너 미워해서 이런 거 아니다. 태수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도 사람이다. 평생 참고, 평생 눈치 보고, 평생 가족 먼저 챙기고 살았다. 순자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 그 말에 정숙은 결국 얼굴을 돌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영도 아무 말 못한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 하나를 순자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순자는 천천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재개발 보상 관련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것. 박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성호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순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박 변호사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남 눈치 보지 말고 사시랍니다. 순자는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행복을 먼저 생각해 준 게. 빈소 밖에는 새벽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장례식장 창문을 천천히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한참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눈치 안 보고 살아볼게. 그 말과 함께 순자는 천천히 장례식장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굽은 허리, 느린 걸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뒷모습은 처음으로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순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식모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